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 건강보험 실무 해서 제8장 진료비 청구 명세서 작성하기, 그 다음에 시간 되는 대로 진료비 심사 청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까 해요. 그래서 이 심사 청구 명세서 작성하는 이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딱딱한 분야이고, 또 이제 요즘은 이제 그 OCS를 통해서 이제 자동으로 가산이 되기 때문에 좀 그 지루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론적인 것들은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 이론적인 걸로 해가지고 명세서 작성하는 거를 한번 배워보고, 나중에 이제 대면 수업을 할 때 실제적으로 실습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료비 청구 명세서 작성할 때는 일단은 명세서 작성하는 방법, 그 다음에 실제로 명세서 작성을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요양급여 비용 가산율 그 적용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요양급여 청구를 할 때 기본적으로 기초 정보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청구 및 명세서 작성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의료기관에서 청구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심평원에다가 심사 청구를 요청을 할 때 청구인은 요양기관 이제 대표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전자서명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작성 방법은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 OCS가 제대로 발달하기 전에는 뭐 서면 청구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스켓으로 이제 보관을 해서 이제 전산 매체를 이용해서 작성을 하기도 하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정보통신만을 이용을 해서 EDI로 청구하는 병원이 거의 대다수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청구 방법은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이제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청구 같은 거를 할 때 검사를 이제 청구를 하게 되는데, 이 검사 같은 경우는 이제 병원에서 그러니까 뭐 직접적으로 검사를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이제 뭐 로컬이라든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이제 검사를 의뢰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의뢰하는 검사는 위탁 검사, 그 다음에 의뢰를 받는 검사는 수탁 검사. 그래가지고 나중에 청구를 할 때 위탁 검사, 수탁 검사 요거를 이제 분명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청구하는 방법은 이제 청구하는 곳이 이제 요양기관이 되겠죠. 그래서 병원, 요양기관은 그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심사 청구서에다가 그 요양급여 명세서하고, 그 다음에 기타 필요한 서류, 그래서 이제 내가 청구를 했을 때 정당한 방법으로 이제 검사나 진료를 한 상태다라는 이제 그 서류를 첨부를 해서 심평원에다가 이미 제출이 되어 있는 상태여야 돼요. 그래서 심평원에서는 이 요양기관엔 어떤 인력이 있고 어떤 장비를 갖추고 있고 어떤 시설이 있다라는 것들을 미리 안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청구를 하게 되면 그거에 맞는 적정성인지 요걸 이제 심사를 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요양기관 같은 경우는 요것들, 그래서 원료약이라든지 요양기관 자체에서 이제 조제를 했다라던가, 아니면 이제 치료 재료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사용을 했다라고 하면 미리 심평원에다가 그 실구입 가격, 아니면 이제 약품 그 실결과 상한제를 확인할 수 있는 목록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EDI 청구를 할 때
그 같이 첨부해야 되는 목록표가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요 실구입 가격을 미리 이제 심평원에다가 제출을 해 놓은 상태여야 된다라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급여 비용을 청구를 할 때 제출처는 어디냐, 어디에다가 청구를 해야 되나라는 얘기인데, 여기 보면 이제 상급 종합병원하고 상급병원 소속 이제 치과대학 부속병원, 한방병원 요런 곳은 이제 본원에다가 심평원 본원에다가 청구를 해야 되고요. 그 나머지 의료기관은 요양기관 소재지 심평원 지원에다가 이렇게, 그래서 뭐 서울이면 서울, 경기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각 지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남부, 뭐 북부, 아니면 이제 뭐 각 그 도 내에 있는 이제 지원에다가 이제 그 심사를 이제 청구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 지원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번만 우리 지역이, 우리 병원이 속한 지원이 어디 있는지만 확인을 하면 계속 같은 곳에다가 이제 그 제출을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명세서를 이제 작성을 해서 이것을 이제 구분을 해가지고 따로따로 청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한꺼번에 우리 병원 전체를 이제 명세서를 작성을 하는 게 아니라 입원인지 외래인지 약국인지 이렇게 이제 각각 이제 작성을 해가지고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입원 환자 같은 경우는 그 입원 진료 기간의 요양급여 내역을 동일한 명세서에다가 통합을 해서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의료기관은 이제 뭐 거의 대부분 행위별 수가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행위별 수가제에 맞춰서 동일한 명세서에다가 작성을 하는 거고,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정액수가제잖아요. 정액수가제인데, 그러니까 정액수가제에는 이제 그 포함되는 내용이 있고 불포함되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수신자 명세서에 정액 수가 적용 기간, 그래서 정액 수가에 포함되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특정 기간에는 행위별 수가제가 있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이제 뭐 자동차 보험 환자라던가 아니면은 정액 수가에서 제외되는 이런 이제 치료를 받았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행위별 수가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정액 수가냐 아니면은 이제 특정 기간 동안 행위별 수가냐에 따라서 각각 작성을 해서 신청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외래 같은 경우는 이제 방문 일자별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1월 1일부터 해가지고 30일까지를 청구를 한다. 그러면 11월 1일부터 해가지고 방문 일자 11월 1일에 내원한 환자 쭉, 11월 2일에 내원한 환자 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방문 일자별로 각각 작성을 해서 청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약국 같은 경우는 이제 처방 조제 같은 경우는 처방전별로 해서 명세서를 각각 작성을 해서 청구를 할 수 있고, 이제 직접 조제인 경우에는 이제 방문 일자별로, 그래서 처방전별이냐, 그러니까 이제 전문의약품 같은 경우 이제 처방전을 발급받아서 왔다 그러면 이제 처방전별로 해야 되는 거고, 직접 조제를 했다 그러면은 아까 위에 나온 것처럼 11월 1일, 12월 2일 이런 식으로 이제 방문 일자별로 각각 작성을 해서 청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뭐 동의인 수신자인 경우에는 요 명세서는 이제 연이어서 각각 산정을 해서, 그래서 뭐 입원 환자 같은 경우도 그죠? 동의 수신자 같은 경우는 이제 연이어서 각각 작성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통합 작성하거나 이제 일률적으로 잘 보일 수 있게끔 만들어 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EDI를 통해서 청구할 시기라든지 서면이나 뭐 아니면 디스켓을 이용을 해서 청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입원 환자 같은 경우는 퇴원일에 속한 날에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렇게 청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장기 환자 같은 경우 30일 이상 입원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퇴원하고 상관없이 이제 계속적으로 청구를 하게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 이제 뭐 단기로 해가지고 입원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퇴원일이 속한 날에 다음 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 주 지금 이제 목요일 날 아니면 수요일 날 이제 퇴원을 하셨다. 그럼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외래 진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내원일에 속한 날에 다음 달 초일부터 월별로 이제 청구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서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똑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명세서를 방문 일자별로 작성하는 의료기관의 외래, 그 다음에 약국 약제비 이런 경우에는 이제 방문일에 속한 다음 주 월요일부터, 그러니까 이제 똑같죠, 그죠? 그래서 이번 주에 했다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이제 주 단위로 구분해서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주 단위로 청구도 할 수 있고 이제 월 단위로도 이제 청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장기 입원 환자분들 같은 경우, 그래서 뭐 산재도 그렇고 요양병원도 그렇고 또 이제 만성질환 대상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30일을 초과를 해서 입원을 하셨다. 그러면은 이제 입원 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이제 연계 심사가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한 환자가 이번 달, 그 다음 달, 그 다음 달 이렇게 이제 연계 심사가 가능하도록 이제 맞는 픽스된 기재 방법에 따라서 월 단위로 분할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환자분이 뭐 70일을 입원하셨다 그러면은 70일 후에 청구를 하면 아무래도 병원에서는 이제 이제 재정에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장기 입원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월 단위로 해가지고 분할로, 그래서 30일, 30일, 10일 이런 식으로 70일을 입원하셨다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분할을 해서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병원의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그런 식으로 이제 나눠서 청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앞에서 뭐 수탁기관, 위탁기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있었잖아요. 검사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검체 검사를 이제 위탁을 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제 위탁 검사 기관에서 이제 검사를 위탁한 경우는 반드시 검사 위탁분에 대해서 이 검사를 이제 요렇게 입원한 경우, 외래에서 검사를 한 경우 이렇게 해서 분철해서 각각으로 청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제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렇지는 않지만 뭐 특별한 경우에 이제 위탁을 했다 그러면은 진료 분야가 어떤 과냐, 그 다음에 입원이냐 외래냐에 따라서 각각 구분을 해가지고 이 검체 검사 위탁건 목록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목록표를 이제 첨부를 해가지고 청구를 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원 외래, 그 다음에 이제 검사 건에 의해서 어떤 과냐 이런 것들도 이제 다 집어 넣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우리 AFB 테스트 있잖아요. 그래서 항산균 약제 감수성 검사 같은 경우는 이제 검사 의뢰 접수증을 같이 이제 첨부를 해가지고 요 검사를 했다, 접수를 했다라는 것들을 이제 제출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검사 종류 중에 우리 장기 기증이라든지 이제 골수 공여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면 적합성 여부 검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여자와 이제 수여자 사이에 있는 항원 항체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검사를 통해서 이제 이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이제 적합성 여부 확인을 위한 이런 조직형 검사라든지 HLA 교차 시험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뭐
그 공여자와 수여자의 이제 뭐 항원, 항체 반응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교차 시험을 하는 이런 비용은 사실은 전액 본인 부담이에요. 그래서 이제 검사 비용 전액을 이제 본인이 부담을 하는데, 만약에 추후에 이 검사 결과에 따라서 보험급여가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맞으면 매치가 되면 이런 것도 이제 보험 혜택이 되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 그 검사 결과 의뢰지를 기재를 할 때 이제 요게 보험 급여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보험 급여가 결정이 됐다. 그러면은 반드시 즉시 수탁기관에다가 통보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통보를 해서 보험 급여를 청구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왜냐면 이제 전액 본인 부담 같은 경우 이제 100대 100인 경우가 거의 비급여인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급여냐 보험급여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면 바로 통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심사 청구서하고 명세서를 이제 구분을 해서 청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진료 분야, 그래서 내과냐, 뭐 내과에서도 어떤 내과냐, 외과에서도 이제 어느 외과냐, 이렇게 진료 분야, 뭐죠? 일반 내과냐, 흉부외과냐, 정형외과냐,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환자가 입원 환자냐, 외래 환자냐, 그 다음에 약 같은 경우도 처방 조제를 한 거냐, 직접 조제를 한 거냐에 따라서 각각 구분을 해가지고 우리가 청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사실 심사 청구하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정해진 그 룰대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이게 이제 까탈시로 각각 이제 진료 분야 각각 해야 되고, 입원 환자, 외래 환자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제 그 청구를 했을 때 누락되는 게 없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각각 이제 그 구분을 해서 그거의 적정성에 맞게끔 이제 청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방법은 어렵지 않은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게 이 심사 청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진료 분야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진료 분야를 구분을 하고, 또 종별 그 가산율 이런 것들도 이제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이제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진료 의료원도 보건 의료원도 이제 청구를 하게 되겠죠. 그죠? 뭐 보건소, 뭐 보건지소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의료기관 같은 경우도 각각 이제 의과냐, 치대냐, 한방이냐, 그 다음에 이제 보건의료원 같은 경우는 입원이냐, 외래냐에 따라서 다 각각 구분을 해가지고 우리가 청구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진료 분야 구분해갖고 얘는 이제 참고로 한번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일단 중요한 게 심사 청구하기 전에 우리가 심평원에다가 우리 병원에는 이런 진료 분야의 전문의가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제출을 먼저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뭐 내과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제 직업환경의학과라든지 뭐 진검의학과가 있다든지 핵의학과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먼저 이제 제출을 하게 되면 이 검사에 맞는 이제 치료법이라든지 검사 방법 이런 것들을 심사 청구를 했을 때 이제 적정하구나, 이 병원에서는 이런 전문의가 있기 때문에 이 치료를 이 검사를 했구나라고 이제 인정을 해주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진료 분야도 각각으로 이제 확인을 해가지고 미리 심평원에다가 제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병원 자원에서 이제 빼먹지 않고 제출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인력이겠죠. 그죠? 이 인력이 어떤 인력들이 우리 병원에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심사 청구서하고 명세서는 이제 청구인은 심사 청구서, 명세서 이런 사본을 이제 보관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의료기관도 마찬가지고 공단이나 심평원은 얘를 5년간
보관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심사하는 과정에서 심사가 마무리가 됐어도 나중에 또 이제 사후 심사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5년 동안 보관을 해라 라고 법적으로 이제 그 우리 의료관계법규에서 보면 이제 뭐 진단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처방전 뭐 이런 것도 보관 기간이 이제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하고 이제 동일하게 해서 청구서하고 명세서는 5년간 보관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청구서하고 명세서 서식이 이제 1번부터 이렇게 6번까지 쭉 있는데, 일단은 뭐 심사 청구서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거에 맞는 명세서 작성. 그래서 이제 일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기본적인 진찰료부터 해서 행위료까지 맞는 이제 명세서 서식이 이제 우리가 이제 잘 기입을 해가지고 첨부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뭐 치료 재료라든지 약제 구입 명세서, 그래서 이제 실거래가라든지 상한 금액 이런 것들을 이제 미리 통보를 제출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청구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심평원에서 심사 결과 보완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가 빠졌다던가 누락됐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제 보완 자료를 이제 그 내야 되기 때문에 보완 자료 제출 내역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심사 청구 접수증, 그래서 이제 우리 접수증에 따라 가지고 그 접수증 교부 받은 날로부터 해야 되는 것들 뭐 이런 것들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심사 결과 통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안에 그 명세서 서식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심사 청구서하고 명세서를 이제 작성을 해야 되는데, 항상 어떤 처치를 하든 아니면은 하다못해 알약 하나를 그 처방을 냈다고 하더라도 이거에 맞춰서 이 진단, 주 진단, 부 진단, 배제 진단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그 처방이 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주 진단 같은 경우는 이제 검사도 해보고 진료를 해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이 환자의 진단은 무엇이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폐결핵이다. 아니면은 뭐 바이러스에 의한 폐렴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그 밝혀진 요 진단을 이제 주 진단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병원에 오게 된, 그러니까 병원을 꼭 갈 수밖에 없었게 만든 요 그 질병명을 이제 주 진단이다. 그리고 이제 환자가 여러 질환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폐렴도 있고 장염도 있다. 그러면은 폐렴, 장염 중에 가장 환자 요구도가 가장 컸던 질환, 그리고 의료 자원을 가장 많이 사용한 질환, 그 질환을 주 진단이라고 해야 된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뭐 심하면 장염 증세가 이제 심해서 장염에 들어간 의료 자원이 많다. 그러면 장염이 주 진단이 되는 거고, 이분은 이제 장염보다는 폐렴에 대한 의료 자원이 많이 들어갔다. 그리고 폐렴에 대한 환자의 증상이 더 심했다. 그러면 이제 폐렴이 주 진단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우리가 하지 않고 의사가 이제 주 진단을 내리기는 하지만, 우리가 뭐 치료라든지 처치라든지 피호 약이라든지 인젝션 주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게 더 많이 들어가 있는지를 알고 그거에 해당하는 주 진단이 맞는지도 우리는 이제 심사 평가 올리기 전에 다시 한번 이렇게 쭉 리뷰를 해가지고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 진단, 부 진단,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이제 진료 분석이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코딩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병원에서는 주로 어떤 질병을 이제 진료를 하고 있는지, 이런 이제 진료 분석이라든지, 우리
그 의료 평가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의료 평가를 했을 때, 예, 그 주 진단이 주로 어떤 것들인지, 그리고 환자분들이 이제 개인 보험을 거의 대부분 이제 가입을 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정액 보험이라든지 실손 보험이라든지 이런 이제 보험을 워낙 많이 들다 보니까 그에 따른, 그러니까 우리 개인 보험 같은 경우는 그 뭐죠? 약관에 의해서 이렇게 보험금이 지급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주 진단을 어떤 걸로 해 놨느냐에 따라서 진료 분석이라든지 의료기관 질평가라든지 환자분들 이제 보험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하다 보니까 이제 뭐 우리가 내리는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주 진단, 부 진단을 구분을 할 때 굉장히 신중에 기해서 이제 그 주 진단을 내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 부 진단으로는 그 주 진단하고 같이 있었던 질병, 그래서 환자의 치료에 영향을 주는 진단. 그래서 그냥 주 진단 하나만 넣기, 그래서 그냥 밑에다가 부 진단 하나 넣어야지, 이게 아니라 부 진단도 굉장히 중요한 게, 부 진단에 의해서 우리가 또 치료한 것들이 이제 분명하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 부 진단 같은 경우도 이제 빼먹지 않고 코딩을 하는데, 일단은 첫 번째 자리는 주 진단이 되는 거고, 두 번째 자리부터 해가지고, 근데 이제 부 진단이 몇 가지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요 중요한 것부터,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폐렴이었고 장염이었고 뭐라고 할까요? 뭐 그 염증? 아니. 그 이렇게 뭐 우리 그 손톱에 발생하는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거, 그러면은 부 진단을 그냥 뭐 마음대로 무작위로 하는 게 아니라 중요도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기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그 기왕증, 이 기왕증 원래 갖고 있던, 그런데 이 갖고는 있는데 치료를 하면 들어가야 되는데 진료 기간 중에 치료하지 않았던 이런 이제 과거 기왕증 같은 경우는 기타 진단으로 기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배제 진단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이 룰아웃으로 해가지고 진단 그 치료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진단이 이 환자한테 맞지 않다. 그러면 이제 배제 진단으로 들어가는데, 근데 배제 진단도 꼭 넣어야 되는 게 이 질병일 것이다 라고 해서 치료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요 배제 진단에 의해서 치료가 들어갔다라는 것들을 꼭 이제 그 명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배제 진단도 같이 코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양 개시일, 요양 급여 일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우리 이제 상병 같은 경우는 이제 KCD에 의해서 이제 코딩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상병 같은 경우는 1단에다가 기재를 하게 되고, 부상병 같은 경우는 2단에다가 이렇게 기재를 해라. 그리고 당월 요양 개시일이라는 거는 이제 해당 상병으로 인해서 요양급여를 이제 맨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그달 최초 입원한 연월일을 기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30일을 초과하면 분리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분리 청구를 하게 됐을 때는 최초 입원 개시일을 꼭 거기다가 기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원일자라는 거는 이제 그 해당 요양기관에 해당 상병의 요양급여를 위해서 이제 그 외래에 내원한, 그러니까 내원일자, 외래에 내원한 일자를 기재를 하고, 그 똑같은 환자에게 이제 초진이나 재진 해가지고 1일 2회 이상 했다. 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러면 이제 초진한 거, 재진한 거에 의해서 이제 그 산정을 해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한 번 하잖아요. 그죠? 한 번 하는데, 다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 약을 다시 뭐 한다던가 이렇게 했을 때 이 특정 내역란에다가 왜 같은 날 두 번을 산정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사유를 기재를 하면 하루에 두 번 내원일자가 이제 그 인정이 된다. 근데 이게 안 되면 그냥 이제 그 외래 환자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번 이렇게 인정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당월 요양급여 일수 같은 경우는 이제 해당 상병으로 인해서 이제 그 당월 또는 당일에 요양급여를 받은 실일수를 이제 기재를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입원이나 내원일수와 투약일수가 중복될 경우에는 이제 하루로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외래를 통해서 입원을 했다. 그러면 이제 하루로 그냥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입원일수는 입원한 날로부터 퇴원일까지 며칠이냐를 이제 기재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총 내원일수, 총 내원일수라는 거는 이제 수진자가 내원을 해가지고 진료를 받은 일수를 기재를 하되 만약에 이제 1일 2회 이상 했다. 이랬을 때는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특정 내역란에다가 1일 2회 진찰을 왜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기재를 해라. 그러면은 이제 따로 진찰료는 이제 2개로 가기는 하지만 내원 일수는 같은 날이기 때문에 1일로 기재를 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직접 조제 횟수라고 해가지고 우리 이제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차상위 대상자, 만성질환 대상자, 그 다음에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아니면 이제 의약 분업 예외 뭐가 발생했다.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원화 처방 없이 원내에서 직접 조제를 하거나 투약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요 직접 조제 횟수란에다가 이렇게 그 투약 직접 조제한 거, 투약 횟수 이런 것들을 이제 기재를 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신자 일련 번호라는 거는 이제 그 수신자가 이제 요양급여를 받은 일수가 여러 날인 경우에는 그 여러 날인 그 명세서마다 내원 일수가 일련 번호를 이제 부여를 해가지고 기재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신자 일련 번호 같은 경우는 이제 외래 명세서에서 이제 해당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요양급여 내용이나 처방 내역을 보면 이제 명세서에 보면 이제 내역과 처방 내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그 오른쪽 란에다가 처방전 발급 번호, 그 다음에 처방 일수가 들어가 있고 처방 내역이라든지 요양급여 내역 이런 것들이 이제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연동을 해가지고 이제 내역서에 그게 명시가 이렇게 거의 대부분 되는데 이런 것들이 빠지지 않았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같은 달에 하나의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중에 만약에 다른 그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한 경우 아니면은 하나의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가 끝나고 그러니까 같은 달에 새로운 다른 상병으로 인해서 요양급여를 한 경우에는 이제 한 장의 명세서에다가 작성을 하되 이제 상병별로 해가지고 요양급여 내역을 구분해서 기재를 해야 된다라는 말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좌측란에는 이제 그 요양급여 내역하고 처방 내역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구분을 한 내역에 따라서 이제 기본 진료인지 그런 이제 약제인지 특정 재료인지 그래서 이제 일란에 해당하는 이런 금액이 있고 그 다음에 진료행위는 이제 이 일 안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제 각각 구분을 해서 기재를 해 놓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기본 진료 약제 특정 재료는 일란에다가 넣어서 이제 그
그 금액이 산정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이랑 같은 그러다 보니까 기본 진료료라든지 의약품 같은 경우는 특히 뭐 혈액 같은 경우는 이제 종별 가산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우리 이제 지난주에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일랑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고 진료 행위 같은 경우는 종별 가산율이 적용이 되죠. 그래서 이 그 진료 행위 2란에는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이 적용된 비용을 기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합산을 하는데 일단 맨 처음에 명세서 기재를 할 때는 이런 이제 방식으로 처방 내용 비용을 기재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처방전 발급 번호는 어차피 그 처방전 발급 번호 그 발급 일자 순으로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 자동으로 이제 그 발급되는 경우가 이제 거의 대부분인데 여기 발급 연 월일 그 다음에 1년 번호로 구성을 해가지고 자동으로 이렇게 딱딱딱딱 뜨게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처방 일수. 처방 일수는 처방전에 기재된 이제 약품별 처방 일수 중에 가장 긴 처방 일수를 기재를 해라. 그래서 이제 한 환자에 대한 그 다음에 이제 일자별로 처방 내역이 각각 다르다. 그러면은 이제 각각 다른 의약품 조제하도록 이제 처방 일수를 이제 하되 이제 나중에 이제 합산을 해서 기재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처방 내역에는 약품 코드 번호, 그 다음에 약품명, 그 다음에 일일 투약량, 그 다음에 일일 투약 횟수, 그 다음에 총 투약 일수를 기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타이레놀이다. 그러면은 타이레놀 여러 타이레놀 중에 우리 병원에서 이 환자한테 쓸 타이레놀에 해당하는 약품 코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약품명, 그 다음에 하루 그 1회에 한 알인지 뭐 아니면 두 알인지 뭐 아니면은 300mg인지 500mg인지 일회 투약량, 그 다음에 하루에 뭐 하루 한 번인지 아니면 TID인지 QID인지 이렇게 일일 투약 횟수를 이제 적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외래 환자든 입원 환자 같은 경우도 입원하는 동안에 계속 뭐 피오가 이제 처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환자는 타이레놀을 뭐 3일 동안 투여를 한다. 그러면은 총 투약 일수를 3일로 기재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다 기재를 해 놔야지 나중에 청구할 때 아, 이 환자한테 뭐 300mg짜리를 하루에 4번 3일 동안 사용을 했구나 라고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신자에게 발급한 처방전 사본을 이제 명세서에다가 첨부했다. 그러면은 이제 처방전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처방 내역은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정확하게 이제 첨부를 해서 청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양급여 내역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인 진찰료부터 해가지고 이제 처치료, 그러니까 진료 행위료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기재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단가라든지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치료 재료를 구입한 그 내용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다 청구하기 전에 심평원에다가 제출을 해라. 그리고 이제 그 명세서 기재할 때 이런 것들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것들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제조회사, 그래서 이제 뭐 인젝 주사도 그렇고 표 약도 그렇고 어떤 제조회사의 어떤 약을 이제 몇 밀리그램 사용을 한다, 그런 것들을 이제 정확하게 기재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약가 수가 같은 거 확인을 할 때 보면 이제 제조회사나 성분명, 약품명 이런 것들로 이제 확인을 하잖아요. 이제 확인을 해서 어떤 제조회사 같은 경우는 뭐 이 약은 어떤 환자한테 신중을 구해야 된다, 금기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써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어떤 제조회사 거를 사용을 했는지, 그 다음에 똑같은 약인데 제조회사마다 단가가 다르죠. 예, 그러니까 약에 대한 단가만 써놓은 게 아니라 제조회사까지도 다 그 기재가 되어 있어야지 아, 회사별로 단가가 어떻게 달라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심평원에서 알고 심사를 이제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급여 비용의 내용, 그 다음에 처방 내역, 이런 것도 우리 이제 가산율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산율 같은 거를 적용을 할 때에는 시간, 그래서 이제 평일날은 야간 가산하는 거. 그래서 이제 평일날은 6시, 토요일은 1시부터 해가고, 그 다음날 9시까지라던가, 아니면 이제, 공휴일에 진찰을 했다. 그래서 이제 뭐 30%, 50%를 이제 가산을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진료 일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토요일 날 이제 뭐 이렇게 진료 일자를 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진료 일자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진료 개시 시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18시 50분 아니면은 뭐 18시 10분 이런 식으로 진료 개시 시간이 명시가 되어 있어야지 요거를 가산율을 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치과 같은 경우는 이제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장애인 등록증을 교부받은 요분들, 뇌병변 장애인이라든지 직접장애인이라든지 정신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이런 분들이 이제 치과 진료를 받게 되면 가산 점수가 있는데, 요 가산 점수를 이제 받으려고 한다 그러면은 진료 과목 하나에다가 장애인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그 OCS 이렇게 실습할 때 보면 이제 그 환자 주민등록 번호에 의해서 환자 검색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환자 검색을 할 때 이 건강보험이든 의료급여든 이런 이제 취득일, 상실일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 뭐 출국을 했는지 아니면은 장애인인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칸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찰을 하기 전에 정확하게 환자에 대한 그걸 확인을 해가지고 장애인이다 그러면 장애인 코드에다가 꼭 이제 기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약사법에 의해서 원내 투약을 했다 그러면은 꼭 얘를 기재를 해라. 그래서 의약분업 예외 구분 코드.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취약지라든지 뭐 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정신건강 질환을 갖고 있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의약분업 예외가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꼭 기재를 해서 원내 투약을 했다라는 것들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청구액에서 이제 소개라는 말은 뭔지, 그 다음에 가산율, 그 다음에 이제 약제 상한 차액 총액이라든지 요양급여 비용 총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용어. 그래서 소개라는 거는 이제 1란하고 2란의 그 금액을 이제 각각, 그래서 이제 소개해서 이제 각각 기재된 것을 이제 소개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가산율은 알잖아요. 그죠? 종별 가산율. 그래서 이제 그 건강보험 종별 가산율이 있고, 의료급여 종별 가산율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산재냐, 자동차 보험이냐에 따라서 종별 가산율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 가산율이라는 거는 종별 가산율을 꼭 기재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제가 명세서에서 이 안에 그 종별 가산율이 포함이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산율은 이 명세서 2 안에다가 이제 기재를 해라 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약제 상한 차액 총액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그 약제 상한 차액을 모두 합해 가지고 이제 10원 미만 절세한 요 금액을 총액을 이제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요양급여 비용 총액이라는 거는 1란하고 2란에 이제 이 소개 각각 소개하고 가산 금액을 합한 총 금액을 이제 요양급여 비용 총액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건강보험법에 의해서 이 본인 일부 부담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본인 일부 부담금이 발생을 했다. 예, 그러면은 그것도 이제 기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본인 일부 부담금을 우리가 공단에서 받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총액에서
공단에서 지급해야 되는 금액, 본인 일부 부담 금액. 그래서 본인 일부 부담 금액 같은 경우는 이제 의료원에서 환자나 보호자한테 받기는 해야지만 총액에 요렇게 이제 그 구분이 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심평원에다가 이제 청구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입원 진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외래든 입원이든 이제 본인 일부 부담금이 발생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산재특례 대상자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국가에서 본인 일부 부담금을 이제 제외를 해준다든지 뭐 산재라든지 뭐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예외되는 그 금액이 있잖아요. 근데 일단은 이제 공단에서 청구하는 거 본인 부담금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해서 이제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 일부 부담금이란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금액을 청구를 할 때는 이제 그 외부 그 외래 같은 경우는 이제 병원 위반 절사 절사 입원 진료 같은 게 입원 환자분들은 워낙 이제 많다 보니까 이제 10원 미만은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를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해 놨어요. 그래서 이제 소개 그다음에 가산율을 이 란에다가 그러니까 진료 행위료에다가 종별 가산율이 이제 곱한 금액으로 이제 첨부가 돼야 된다. 그다음에 그래서 요양급여 비용 총액은 이만큼이다. 그래서 1란하고 2란을 합치고 가산금액까지 총 합친 요양급여 비용 총액이 있고 그 중에 본인 일부 부담금은 이만큼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그 청구액을 구분해서 이제 제출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학생들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2교시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